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개 강좌 정도 더 남겨놓고 있습니다. 실질적 진도는 앞에서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 강좌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 같은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한능검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된 문화유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세시풍속이라든지 우리나라만의 역사 이런 것들이 한능검에는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출제 비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빈출이 되는 부분들 따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공부하시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기출주제 68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역사 부분인데 우리가 다시 앞시기로 끌어올라가서 잘 출제가 되는 지역사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 한반도의 지도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압록강, 그다음에 두만강이 있고요. 이 압록강 쪽 일대 서간도, 두만강 쪽 일대 북간도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 남만주, 위쪽을 북만주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만주에서 벌어진 일들 어떤 게 있을까 살펴보게 되면 선사시대 쭉 끌어가게 되면 비파영동건, 미송리식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분 지역사로 묻는다기보다는요. 이거는 고조선의 영역을 알려주는 유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비파영동건, 미송리식 토기, 그다음에 거친무늬 거울 요런 그 청동기 문화에 해당되는 유물들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파트와 관련해서는 광개토대왕 릉비가 있습니다. 우리 저 광개토대왕 릉비가 한반도 내부에 국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틀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거는 중국 만주 쪽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장군총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넘어오게 되면요. 봉오동, 청산리 뭐 이런 걸 지역사로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시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1920년대에 일어났던 만주에서 벌어졌던 무장투쟁이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간도 일대에는 경학사, 이 경은 밭갈구,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요거 2개 같이 하는 말하자면 이 만주 일대, 서간도 일대에 있는 자치, 최초의 자치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910년대 무렵에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경학사 뭐 재정적으로 곤란했죠. 그래서 그거 개편한 것이 부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 여기에서 많은 또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기도 했었죠. 그런 것들 떠올리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대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강단, 그리고 명동학교, 또 서전서숙 이상설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만드셨던 저 서전서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북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평양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많은 뭐 지역사 제가 다룰 텐데,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요 평양 파트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경이라고도 하면서 우리가 이거 고려시대부터 서경을 국초부터 중요시했단 말이죠. 왜냐면 고려가 나라 이름을 왜 고려라고 했냐. 우리가 사실 이제 통일신라 아래쪽을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옛날 고구려가 차지했던 영토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고려가 생겼을 때 북진 정책 위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옛 고구려의 어떤 영광을 다시 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고려시대 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경, 평양을 중요시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경 천도 운동도 전개했지만 결국엔 실패를 하게 됐죠. 자, 넘어가셔서요. 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게 언제냐? 이거 신미양요가 배경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다 평양에 있는 주민들이 불태워버리죠. 화공작전으로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미양요 원인이 됐던 거. 요것도 평양이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성학교, 오산학교 기억나실까요? 저거는 우리가 신민회 쪽에서 만들었었던 민족교육을 진행하게 되는 이제 학교였다는 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드시게 되죠. 대성학교.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조선 물산장려회, 그럼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저 물산장려회가 발족이 됐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가 됐다. 어디에서?
평양에서 누가 조만식 물산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쓰자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일어났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문제 출제할 때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면 평양에서 일어났던 저 물산 장려 운동과 그다음에 서상돈 제가 뭐라고 했죠? 돈을 갚자 어디에서? 대구에서 돈을 갚자 서상돈 국채보상 운동하고 두 개를 선지를 섞어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산입니다. 원산 보시면 여기는 항구가 열린 지점이에요. 우리가 근대 파트 초반에 들어가게 되면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처음 도입부에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강화도 조약 배웠을 때 세 군데가 항구가 열렸어요. 어디 열렸냐면 부산, 원산, 인천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근대 시설 어떤 신문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원산에서 원산에 있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열게 됩니다. 근대식 교육을 하는 사학이 처음으로 이제 생겼다는 거, 사립학교가. 그래서 원산학사, 요거 연도까지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1883년입니다. 이때 뭐 전환국이라든지 기기창이라든지 이런 근대식의 시설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죠. 또 방문국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20년대 후반입니다. 1929년에 원산에서 이제 노동자 총파업이 전개되기도 했죠. 그래서 20년대 초반에 노동쟁이, 그러니까 소작쟁이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암태도, 전라남도 암태도, 소작쟁이, 그다음에 20년대 후반에 가게 되면 원산 노동자 총파업, 요거 두 개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성을 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개경은 기본적으로 고려의 수도구나 이걸 잡고 가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시험에 출제한다기보다는요.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이 만적의 난이 발생을 했대요. 근데 그러면 고려를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집권층들은 계속 개경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 만적은 누구의 노비였어요? 최충원의 노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신집권 시기 때 실권을 잡은 사람이 최충원이었고 최충원의 노비가 만적이기 때문에 사노비였다고요. 그러면 저건 어디에서 벌어졌다? 개경에서 벌어졌구나. 그래서 옛 지명 뭐 개성, 그다음에 옛날 지명 송악이라고도 했어요. 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조선 후기쯤에 가게 되면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는 사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 송상, 인삼을 파는 저 송상의 근거지기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대사로 들어가게 되면 개성공단 건설하는 거 요거 합의 본 것은 요거는 당시 김대중 정부 시기 때 합의를 보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이 들어가게 되는 건 이제 노무현 시기 때 요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기도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서울로 내려가 볼게요. 자, 보시면 고대 시기 때 저 서울의 한강유역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파트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4세기, 5세기, 6세기를 우리가 전성기를 누린 시기를 우리가 꼽고 갔을 때 한강유역을 어느 나라가 장악했느냐 요거 포인트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 한강유역을 잡아가지고 스타트를 한 나라가 주도권이 빨랐어요. 전성기가. 백제가 수도 한성을 처음에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게 5세기에 고구려에게로 넘어가게 되면서요. 장수왕 시기 때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때 누구 왕이에요? 계로, 백제의 계로운 왕, 계로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도를 옮기게 된다.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아래로. 그래서 웅진, 공주로 내려가죠.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그 다음에 동성왕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 한양이죠. 이 한양이 명당이 되면서 조선의 수도로서 결국에는 이제 설정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이제 이쪽으로 천도하게 되죠. 은근히 잘 나와요. 이거 한능검에서 나옵니다. 국왕이
중국의 이제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농, 후직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요. 저게 이제 선농당이고, 그 다음에 또 토지신과 곡물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빠졌는데요. 종묘도 있죠. 종묘와 사직이 있다는 거죠. 종묘는 우리의 왕들이 앞에 있는 선왕들을 기리고 모시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이제 종묘고요.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토지의 신, 곡물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사직입니다. 그래서 종묘와 사직이 서울에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관왕묘는 우리한테 조금 낯설기는 해요. 이건 이제 중국 초계 장수인 관우의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우리 뭐 임진왜란 겪잖아요. 그 임진왜란을 겪고 있는 도중에 뭐 명나라의 장수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자신들이 기리는 저 관우를 우리나라 땅에 와서 저렇게 제사 지내는 곳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동관왕묘가 서울에 있었다는 거, 문화유산이 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요거 하나 볼까요? 요것도 하나. 황국중앙총상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황국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 때, 그래서 우리는 대한제국이다, 황제, 스스로 황제를 자칭하면서 이렇게 했던 시기가 이제 대한제국 시기 때인데, 황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인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문호개방을 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외부의 상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상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당시에 누가? 시전 상인들이 모았던 조직체입니다. 황국중앙총상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시기적으로는 대한제국기 뭐 1898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내려갈게요. 이제 공주입니다. 공주 석장리 유적 기억나실까요? 이거는 제가 연천 전곡리 유적, 아슐리아년 주먹도끼가 나왔던 연천 전곡리 유적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유적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가 다 켜켜이 들어가 있는 백화점 유적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복습에 우리가 했는데 언제 밀리게 된다? 한성에서 문주왕. 그래서 제가 문주왕 유치하지만 문주왕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비계문동 이렇게 개괄을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웅진에는 송산리 고분군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송산리 고분군에서 특히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공주에 있는 송산리 몇 호분? 몇 호분일까요, 여러분? 7호분이에요. 송산리 7호분. 그게 뭐냐면 무령왕릉이 발견이 됐다는 거. 그래서 벽돌의 무덤에 양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요 무령왕릉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공주 명학소에서 또 망이 망소이의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무신집권기 시기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중부 시기 때 망이 망소의 공주 명학소 차별받는 지역이잖아요. 저기에서도 난을 일으킨 곳이 이제 공주 지역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 발생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마지막에 2차 동학농민운동 발생을 하게 되는 마지막 최후의 전투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소도 올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언덕 위에서 저 동학농민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의 백성들을 또 굉장히 크게 많이 또 탄압을 하고 진압을 하게 됐던 사건이기도 하죠. 마지막 전투 공주 우금치 전투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주로 갈게요. 여러분들 이 고구려의 비가 출제가 될 때 만주 지역 일대에 있는 광개토대왕릉비, 요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이 또 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요게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가 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요거도 한번 볼까요? 충주 탕금대, 가야금을 너무 잘 타는 우르, 가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가야를 병합시킬 때 그때 우르게 와가지고 저 탕금대 일대에서 가야금을 탔다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 가야는 멸망할 만하다. 왜냐, 저 우르기 너무 가야금을 잘 타니까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야 사람들이 다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향락에 많이 빠져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 일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 신립, 임진왜란이죠. 신립이 배쇄진을 치고 왜군에 항전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서 저기서 이제 참패하게 됩니다. 완전 깨지죠. 그래서 저 지역이 충주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상주에서 2일. 여기서도 깨지죠.
그 다음에 충주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누구를 믿었다? 선조는 신립을 믿었지만 여기서도 깨지더라. 이렇게 해서 한양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침입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성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주입니다. 청주와 관련해서 이 중에서 이제 뽑아라 라고 하면 청주는요, 요거 아주 잘 나올 거예요. 청주, 흥덕사, 직지심체요절, 우리 금속활자잖아요. 금속활자본으로 나온 건데 저게 원래는 이제 최초의 금속활자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상정고급 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금속활자로 찍어낸 거죠. 근데 이 직지심체 요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현존하는 그 현존자가 붙어야 돼요. 상정고급 예문은 금속활자로 찍었다라고 우리가 그 동국이상국집에 이규보가 쓴 그 동국이상국집에 글로 남겨져 있는 거고요. 현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최고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그럼 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찍어냈느냐? 청주 흥덕사에서 찍어냈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촐락문서, 민정문서의 소재지인데요. 요렇게 통일신라 서원경이다 라고 표현한 요 지역이 이제 청주 지역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동으로 내려가 볼게요. 안동 잘 나와요, 여러분. 자, 제가 평양 너무 잘 나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제가 꼽는다, 지역사 꼽는다라고 하면 안동입니다. 안동. 고창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에서 무슨 전투? 고창 전투. 그래서 후백제를 이끄는 견훤과 그 다음에 왕건의 싸움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이거 이제 순서 한번 보시면 공산 전투, 고창 전투죠? 근데 이 공산에서 왕건의 오른팔 왼팔 다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뭐 김락, 신순겸 이런 사람들 다 사망하게 되고 여기서 왕건이 참패를 했다고요. 그랬다가 안동으로 가서 요 고창에서 후백제를 물리치게 됩니다. 견훤을 물리치게 되죠. 그 당시에 뭐 아주 이 걸출한 두 우두머리가 나와가지고 싸우는 이 고창에서 싸우는 그런 장면을 모티브해서 여기에서 이제 남겨진 민속놀이가 있는데 그 민속놀이가 바로 차전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옛날에 뭐 체육대회나 그리고 지방의 아주 그런 뭐 풍속을 다시 이렇게 재현하는 행사 같은 거 하면 많이 보여줘요. 동체를 끈을 잡아가지고 서로 잡아당기는 뭐 그런 놀이거든요. 차전놀이. 자, 그래서 뭐 고창전투, 그 다음에 자 공민왕의 피난처 요것도 은근히 나와요. 공민왕.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막 이렇게 잘 펼치고 있었는데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공민왕이 쭉 밀려서 어디까지 내려간다? 여기 안동.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 지명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복주. 요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고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안동 지역에 가시면 여러분들 서원을 볼 수가 있어요. 사학이죠. 이 서원.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위치해 있다. 자, 이 도산서원은 이황, 태계 이황 선생을 기리면서 만든 도산서원이고요. 되게 아담해요. 아담하고 뭐 아름답습니다. 저도 도산서원, 병산서원 둘 다 가봤는데요. 병산서원 같은 경우는 유성룡 선생님을 기리는 겁니다. 서해 유성룡. 우리 그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 군사적 어떤 총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징비록을 남기시기도 하셨던 분이고. 근데 저 병산서원은 유성룡 선생님을 기리는 그 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앞쪽에 이렇게 이제 낙동강 일대 저 앞쪽으로 이제 강가가 흐르고 이렇게 사색할 수 있는 만대루가 크게 펼쳐져 있어요. 굉장히 뭐 규모도 크고 조금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도산서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좀 아담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소박한 그런 느낌도 나는 서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취업하시고 뭐 합격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요 일대 안동 일대 돌아다니시면서 요 서원들도 방문해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대구로 갑니다. 자, 대구 뜨거운 동네. 그래서 달구벌. 그래서 제가 막 달구벌 막창 뭐 이런 이야기도, 대구 막창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옛날 지명 저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 대구 팔공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뭐 저는 이제 저기 일대도 가봤는데요.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일대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시고 온천도 한번 가보시고 대구 팔공산 호백제와 고려의 싸움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나옵니다. 대구에서 누가 서상돈 김광재 주도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피는 거 이런 거 다 돈 아껴가지고 우리의 빚을 갚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주 지역으로 쭉 내려갈 텐데요. 진주 지역에서 임술농민봉기 기억나셔야 되겠죠. 자, 얘는 순, 헌, 철. 그래서 순종, 헌종, 철종인데요. 자, 요렇게 개괄을 하면서 머릿속에 딱 그리세요. 순조 시기 때 뭐가 먼저 나오게 되냐면 홍경래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북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요 철종 시기 때 일어난 것이 이제 요 임술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진주 밀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임술농민봉기. 얘는 지역적 차별이 원인이 됐다면 이 임술농민봉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세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정, 그다음에 군정, 그리고 환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삼정의 문란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의 정청이라든지 이런 임시기구를 설치하고 했지만 그냥 미봉책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과제가 누구한테로 넘어가느냐? 고종 시기 때 누구한테? 흥선대원군한테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여러분 개괄해드리면 이때 뭐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냐면 최재우, 1대 교주죠. 최재우, 그 다음에 2대 교주가 최시영이에요. 근데 1대 교주인 최재우에서 이제 동학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도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개괄을 머리에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임술농민봉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지역사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더 잘 출제가 되는 거는 이 부분이 더 출제가 잘 될 거예요. 백정에 대한 차별, 도축업자, 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면 갑오개혁기 시기 때 신분제는 철폐됐기 때문에 백정에 대한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법적 차별은 크게 없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관습적인 어떤 차별이 계속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그거를 만들어서 고기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너무나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백정들은 돈도 벌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자녀가 학교를 같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같이 있는 학부모들이 입학을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형평운동, 조선형평사가 어디? 진주입니다. 이게 지역사로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주로 갈게요. 전주. 이거 장난 잘 쳐요. 자,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라고 했는데 견훤은요. 이미 진성여왕 시기 때 우리 뭐 원종 애노의 난, 적구적의 난 이런 것들 붉은 바지를 입은 이런 적구적의 난 이런 난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이미 견훤도 등장을 하고요. 궁예도 등장을 해요. 근데 저 견훤 같은 경우는 무진주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 건국은 완산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예요. 전주.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무진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선지를 구성을 하게 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가서요. 전주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관했던 사고가 설치가 되었다. 4대 사고가 있는데 나머지 임진왜란 겪으면서 다 불타버렸는데요. 뭐가 남았다? 전주 사고본이 가까스로 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다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오대산 산 쪽으로도 넣어놓게 되는 그런 오대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분산시켜가지고 보관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서 동학농민군과 정보군이 화해를 맺은 전주 하약 같은 거 있었다는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진으로 가서 살펴보게 되면 강진은 우선 여기에는 고려 상감청자, 가마터가 많이 발견이 돼서 여기 이제 주요한 생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자, 백년결사가 전개된 곳이기도 합니다. 무신집권 시기 때 활약했던 인물이에요. 요새 백년결사.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결사운동 이러면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진울에 수선사 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강진에 백년결사가 있다. 그래서 뭐 참해, 연불 이런 것들 강조하게 되면 이쪽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사운동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진울과 요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 자, 정약용의 유배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세유표, 중앙에 정치적 개혁안을 올리게 되는 저런 경세유표 같은 것들이 저술이 되기도 했다는 거. 어디로 유배 갔다고요? 강진으로 유배 갔다. 지역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건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화도 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 고인돌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사진상에서 많이 보는 그 대표적인 고인돌의 모습이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에요. 이렇게 이제 탁자식, 테이블식 형태의 고인돌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몽골 침입기 때 강화도 천도를 하게 되죠. 그때가 여러분 언제죠? 몽골이 침입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시점이 언제냐면 최후 집권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강화도로 임시수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글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제 팔만대장경 같은 것들을 조판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가서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정적산에 보관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강화학파가 형성이 됐다. 기억나실까요? 강화학파 이거 정제도의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인싸의 학문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리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성리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발을 하고 반박하는 새로운 견해들이 제시가 됐잖아요. 뭐 윤휴, 박세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정제도의 양명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사실 이제 인사들의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야 소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거를 그냥 집안의 뭐 가학 정도로다가 발전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파트로 가게 되면요. 근대는요, 이 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외부의 침입이 되게 잦았던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 시기에 이제 타고 들어오는 쪽이 어디냐면 강화를 타고 계속해서 여기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용 사건 이런 것들이 다 강화도의 상황이랑 지역이랑 맞물려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는 절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조 시기 때 호란이 두 번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가 정묘 호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병자 호란인데 여러분들이 이때 인조가 몸을 피하고 있었던 곳을 기억을 하시면 이 정묘호란 같은 경우가 이제 강화도로 들어가게 됐고 병자호란 같은 경우가 어디에서 발이 묶여서 이제 남한산성 이렇게 두 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뭐 사실 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것이 굉장히 많은데 병자호란에서 우리가 남한산성에 이렇게 머무르게 됐는데 그 남한산성은 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에요.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이죠. 울릉도, 독도. 이거는요, 잘 나옵니다. 뭐 한능검에서 잘 나오는 문제로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오히려 다른 한국사, 뭐 예를 들면 수능이라든지 뭐 우리 공무원 한국사라든지 이런 시험에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항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매번 이렇게 울릉도, 독도에 대한 문제를 자주 언급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한능검은 자주 나옵니다. 한능검은 자주 나온다는 거. 자, 보시면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정벌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세종실록 지리지 우리나라 영토로 기재가 됐고요. 이거 숙종 때 안영복이 일본에 어부입니다. 근데 두 번 건너가요. 건너가서 이거 우리 땅이다 막 난리를 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니네 땅 맞다 이러면서 이제 뭐 증서까지 받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게 시점이 언제냐면 숙종 시기 때라는 거. 자,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그냥 섬으로 두지 않고요. 군으로다가 승격을 시켜가지고 관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거를 칙령 뭐 30몇 호, 뭐 20몇 호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아니에요. 시점이 대한제국 시기 때 공식적으로 저거는 우리 영토의 관할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공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했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뭐 이거 주인 없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한다. 불법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을 하게 되는 이런 만행을 또 벌이게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 제주도에서 고려 시기 때 삼별초의 마지막 근거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간섭기 때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탐라 총감부가 되겠고요. 저거는 나중에 여러분 반환 받잖아요. 언제 받는다? 충렬왕 때. 그래서 동령부하고 탐라 총감부 같은 경우는 충렬왕 시기 때 반환을 받는데 어디가 반환을 못 받았다? 쌍성총감부. 그래서 그거를 무력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현대로 넘어가게 되면 제주 4.3 사건이 뭐 우리 이제 남한만에 단독 선거를 치르게 되는 50총선으로 넘어가기 직전에요. 반대하면서 또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섬인데요. 저령도 부산 일대 저령도입니다. 러시아가 여기 이제 석탄 창고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조차를 요구한 곳입니다. 저령도. 근데 뭐 저거 나중에 우리 독립협회에서 저지를 시키죠. 자, 그 다음에 진도입니다. 진도. 그래서 요게 강화 일대에서 진도 일대로 그리고 어디로? 제주 일대로다가 이동을 하면서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항쟁을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완도가 있어요. 완도는 뭐다? 흥덕 시기 때 장보고, 청해진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검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당시에 경쟁 구도에 있었던 이 러시아의 남하를 구실로 불법적으로 점령을 하게 되죠. 이 검은도는 여러분 시기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한번 중단됐던 것이 이모군란이잖아요. 그래서 이모군란, 그다음에 84년에 갑신정변, 그리고 나서 85년에 요 검은도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완도, 그다음에 이제 거제도. 자, 거제도는요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포로 수용소. 근데 우리가 그 장면을 또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요 파트에서는 이 함흥 지역에, 그러니까 흥남 지역이죠. 흥남 일대에, 함경도 일대, 흥남 일대에 여기에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저 6.25 전쟁 시기 때요.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립이 됐단 말이죠. 군인들이. 그래서 이 메러딕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배가 당시에 있는 화물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서 사람들을 다 인명을 구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부산에 많이 빽빽하게 있어서 어디로 간다? 거제도로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그런 사항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흑산도인데요. 정약전, 천주교박해, 신유박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유박해. 이 신유박해 시기 때 정약전의 유배지입니다. 근데 뭐 정약전, 정약용 이 형제들 다 보통 사람 아니라고요. 저기 가가지고 물고기들을 다 뭐 155종을 다 이렇게 종류를 조사해가지고 기록한 자산어보 이런 것도 은근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보시면 지역선대요 쭉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은 게 요거 흥덕사지. 청주의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 자, 그 다음에 용두사지 철당간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용두사지 이게 지가 붙으면 절 텁니다. 절은 없어지고 터만 남은 건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절을 알려주는 이렇게 깃발 같은 것들을 꼽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두사지 철당간. 근데 여기에 저 구조물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시 우리 고려 광종 있죠. 광종 시기 때 그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이 저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료로도 나올 수 있어요. 광종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요건.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유형원이 그럼 지금 청주 지역을 묻고 있는 건데 저거는 부안입니다. 부안. 유형원이 반개수륙을 저술하였다. 아니고요. 안승을 왕으로 하는 보덕국이 세워졌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익산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뭐 그 보덕국이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구려 부흥 유의민 세력이고 부흥 운동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거를 오히려 이제 고구려 땅 아니고 전라도 지역 일대에다가 신라하고 가까운 지점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3번. 금속 활자로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됐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청주 흥덕사.
4번 백제와 신라 사이에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다. 이건 논산에서 벌어진 거고요. 황산벌. 자,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이건 동대문 평화시장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주제 69로 가셔서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문화유산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문화유산은 유형, 형체가 있는 유형 문화유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체가 없는 무형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종묘, 제략,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 같은 것도 무형 문화유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형 문화유산에는 또 기록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진 우리 여러 서적들, 가치 있는 거. 세계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도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등재된 유네스코에 선정된 등재된 우리 문화유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요거 이제 합천 해인사 장경 판전인데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팔만대장경하고 관련된 거는 전부 유네스코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팔만대장경 목판도 그리고 이거를 보관하고 있는 장경 판전도 모두 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거. 왜냐면 하나도 썩지 않았어요. 저거 목판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형태가 뒤틀릴 수도 있고 그다음 벌레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관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었다는 거죠. 통풍이 잘 되게끔 창의 위치나 크기 같은 것들을 다 조절하고요. 그런 것들을 온도와 습도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건축을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묘입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사당인데 여러분들 좀 보시면 우리가 경복궁이 있어요. 여기 이제 경복궁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여러분 가시면 이렇게 광화문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경복궁의 문이죠. 앞에 광화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경복궁을 한번 내가 보러 갈 거야. 저 관광지 한번 보러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가면요. 여러분들은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이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본 다음에 좌묘, 우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좌묘니까 종묘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우사, 여기가 사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왕에 대한 거를 기리고 모시는 것이 종묘고요. 그 다음에 곡식의 신에게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리는 것이 여기가 사직이에요. 그래서 좌묘, 우직 이렇게 된다는 거를 꼭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얼굴 표정이 내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렇게 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석굴암하고 불국사.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거 우리가 너무나 좀 익숙하기도 하고 단지 조금 굳이 디테일하게 꼽자면 경덕왕 때. 이거는 이제 성덕왕, 그 다음에 경덕왕. 떨어지는 지점이잖아요. 왕권이 약화되고 이 시기 때 노급이 부활되면서 왕권이 떨어지는 지점에 여러 문화유산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김대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죠. 자기의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그 다음에 현생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저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고 싶지만 뭐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덕궁인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경복궁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의 법궁이었고 그래서 얘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식엔 있지만 실제로 이 경복궁은 전쟁을 겪고 이러면서 많이 소실이 돼서 조선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건축물의 기법이나 자재가 남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뭐가 등재가 되어 있냐면 창덕궁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언제 만들어졌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태종 이방원 여기에서 뭐 일어났어요? 왕자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에 머무르기 조금 깨림직하다. 그래서 별도의 궁궐 창덕궁을 만들었다.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보시면 경복궁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느낌 약간의 그 회색
빛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신료들이 와가지고 왕하고 계속해서 뭐 토론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도 하게 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는 곳이 경복궁의 느낌이라면 창덕궁 같은 경우는 약간 핑크빛의 느낌이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진달래꽃이 나오고 철쭉이 나오고 이런 느낌의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는 배경은 이쪽보다는 저기예요. 창덕궁.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원화성이 있습니다. 이 수원화성은 정조의 업적으로 잘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수원화성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그 성이라고 하는 거는 방어에 대한 기준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쟤는 군사적, 행정적, 그리고 상업적, 상업시설도 안에 많이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조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중심이 되는, 상징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방어용의 성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거는 밤에 가서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야경이 아름답기 때문에요. 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가서 제가 저기가 그 예전에 영화로도 저 주제 다뤘어요. 뭐 이것이 통닭인가 이것이 갈비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통닭파는 뭔지 아시죠?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치킨의 거리, 그 통닭의 거리가 바로 저 수원화성 일대 뒤쪽에 있습니다. 가서 같이 드시고 궁궐도 요 성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약용이 거중기를 이용하여 시공기간을 단축시켰다. 그래서 뭐 같이 보시면 되겠고, 얘도 한번 볼게요. 수원화성 역시 전쟁을 겪고 하는 동안에 많이 그 당시의 건축의 모형 형태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발견이 돼서요. 화성성역 의궤, 왕실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걸 글과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복원을 시키는 게 가능했다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둘 다 등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고창, 화순, 광화의 고인돌, 특히 우리나라에 고인돌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주 역사지구예요. 경주는 여러분 여행 가실 때 조심해야 된다. 아직도 바닥에 보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발 디디는 곳마다 다 보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주에 흩어져 있는 신라의 유적지구는 크게 5지구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남산지구, 저는 여기 답사도 많이 갔어요. 남산 가면 힘듭니다. 힘든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뭐 이렇게 산을 이렇게 넘고 할 때마다 올라가면 그 커다란 바위에 불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기가 막혀요. 너무 이렇게 힘들게 여름에 막 더울 때 막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 불상이, 내가 보지 못한 불상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또 하나를 올라가게 되면 또 새로운 불상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남산지구고 불교의 어떤 그 문화가 담겨져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월성지구는 신라의 궁궐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당시 뭐 신라의 숲이다, 계림 이런 게 나오면 신라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김할지, 나중에 이제 경주 김씨의 그 시조격으로 추앙이 되는 그 김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안압지, 여러분 검색하시면 뭐 안압지, 첨성대 이런 데 관광 명소로 많이 사진에도 나올 거예요. 저기 역시 야경이 엄청나게 멋지죠. 그래서 왕 다음에 이제 태자, 그 다음에 권력을 이어받을,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하는 이 동궁에 머물게 했던 거, 그러니까 별도의 궁궐 하나 더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압지 같은 인공연못, 월지와 같은 인공연못 같은 것도 조성을 해놨습니다. 첨성대, 선덕여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릉원은 고분이에요. 여러분, 고분입니다. 저것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저게 마치 이렇게 동산처럼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얘도 엄청 많습니다. 뭐 SNS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연인들이 가가지고 저렇게 다 사진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걸 배경 삼아서 찍어요. 고분입니다. 참고로. 네, 뭐 아무튼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황룡사 지구로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황룡사, 옛날에 황룡사 구층 목탑, 우리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은 몽골 침입기 때 소실이 되죠. 선덕여왕 시기 때 만들어졌지만 몽골 침입기 때 소실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방어용 어떤 산성의 지구까지 해서 5지구로 구성이 됩니다. 자, 제주에 위치한 한국의 최초의 세계 자연유산지구인 뭐 화산성과 용암동굴도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왕릉이 있습니다. 조선의 왕가, 왕비, 뭐 추존대 왕, 무덤과 부속시설들도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 마을이에요. 이거 그대로 유지시키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이거는 여기에 그대로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협조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계속 보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현대식의 뭐 아파트며 이런 좋은 그런 주거의 형태들이 나왔는데 이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마을 사람 주민들이 같이 협조하에 이걸 유지시킨다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안동의 하회마을, 이 하회마을 물이 이렇게 굽이친다는 거거든요. 낙동강이 이렇게 굽이치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안동의 하회마을, 하회탈 뭐 이런 게 있고 또 경주의 양동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한산성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때 뭐 임시 수도로 건설된 산성이기도 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질세라 2000년에 경주 역사 유적지구가 선정이 됐는데 2015년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 그 다음에 부여, 그리고 천도를 시도했다고 알려진 익산. 그럼 보세요. 백제 유적지구가 한성, 그리고 웅진, 공주, 문주왕, 그 다음에 성왕시기 때 사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얘는 있어요. 오케이, 등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한성.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전라도 익산. 여기에 익산에 뭐가 있다? 요거 미륵사지, 터가 있습니다. 미륵사지 터.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산사. 한국의 불교의 깊은 뭐 역사성을 보여주는 여러 산지의 승원, 절이 있습니다. 특히 영주 부석사. 제가 요거 부석사, 무량수전, 배울림기 등에 기대어 서서 뭐 요거 이야기 드렸고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안동의 봉정사, 뭐 보은 법주사 등의 7곳의 산지 승원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도 뭐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중반기에 성리학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림들의 어떤 중심 기구가 됐던 곳인데, 자, 영주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영주의 소수서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성리학을 들였던 그 안향을 기리면서 처음으로 만든 곳이 영주의 이제 소수서원이고요. 그래서 풍기군수 주세붕에 의해서 건의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다가 후임자로 왔었던 태계 이황 선생님의 건의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죠. 그 원래 명칭은 이거는 백운동서원이죠. 백운동서원. 그랬다가 요게 이제 현판을 받고 하면서 이제 소수서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또 나머지 보시면요. 뭐 우리 도산서원, 병산서원 앞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논산에 도남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학을, 그러니까 주자 가래를 뭐 우리나라의 또 상황에 맞게끔 그런 예학의 연구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했던 분이 이제 김장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을 기리는 것이 이제 논산 도남서원이고요. 시험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어요. 우리 한능검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파주에 자운서원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기리는 거냐면 지금 쭉 보게 되면 누구 이야기가 빠졌냐면 율곡 이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율곡 이의 이 파주 자운서원은 여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그런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유산으로서는요,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태조부터 철종 이후에 고순의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좀 이게 주관성이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빠졌고, 당시에 이제 초고본 사초와 각 관청의 기록물들,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기록한 편년체 역사서입니다. 편년체.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설명, 일종의 한문 해설서인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습니다. 특히 간송 해례본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간송 해례본.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이 그러니까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것을 설명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게 우리 해방 이후에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전에는 사실 뭐 이게 훈민정음은 뭐 이거는 뭐 어디 저기 몽골에서 따온 글자니, 그다음에 뭐 그냥 이렇게 볼일을 보다가 문창살에 있는 걸 가지고 따왔다느니 뭐 이런
이런 뭐 이야기가 깎아내리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여러분들 한능검 시험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영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사들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셨는데, 근데 이 훈민정음 회례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거를 사올 때 그 당시에 가격이 그 당시 집을 10채 정도를 살 수 있는 가격에다가 당시에 10채 가격을 저쪽에서 불렀는데 한 채 가격을 더 살 수 있는 돈을 더 얹어가지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그 가치를 크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 회례본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왕과 신하 간의 오고 간 문서고요. 뭐 왕명출납을 담당했던 것이 승정원이잖아요. 그 내용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도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지심체 요절이 있는데요. 요거는 금속 활자로 간행된 거고 우리가 지역사에서 봤어요. 청주 흥덕사.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프랑스에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고려대장경판, 재경판은 요거는 팔만대장경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 왕실의 중요 행사를 전부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의례서입니다. 의궤. 근데 요게 병인양요를 겪게 되면서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에 있는 의궤를 가지고 왔다는 거, 약탈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허준이 편찬한 백과사전식 의서 동의보감 여러분들 친숙하실 거예요. 요것도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사의 기록물을 좀 기억하실 때 요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기록물 사진이라든지 당시 기록물 같은 것들이 다 전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여러분들이 꼽으실 때는 이 5.18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기록물 2개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일성록이 있습니다. 왕이 쓴 거예요. 정조 때부터 쓴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왕이 스스로 나는 오늘 뭘 했다, 나는 오늘 감정이 어땠다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의 상태와 왕이 이 정치를 펼칠 때 어떤 그 상황에서 이런 걸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싶을 때 이게 남의 일기 몰래 들여다볼 때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사실 일성록이에요. 정조부터 순종까지의 그런 기록 일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현대사 2개 찝어드렸는데요. 요거 5.18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당시 KBS에서 방영된 요 기록물까지 현대사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중일기. 이순신은 이 칼을 든 무인이잖아요. 근데 무인이 저렇게 당시의 전쟁의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 또 조선시대 때 유교 서책을 간행하기 위해서 판각한 책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왕실에서 책봉한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혼례를 치를 때 아니면은 그 다음에 왕위를 승계할 때 이럴 때 이제 찍는 그런 어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통신사 기록물입니다. 이 통신사는 총 일본에 12번이 파견됐던 조선 통신사의 기록물이에요. 근데 한 번 가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그때 당시 많은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졌던 문화교류에 대한 것을 내용을 디테일하게 담은 것이 또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있고요. 그래서 1907년부터 발생했던 우리나라 이제 빚을 갚자라고 하는 서상돈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를 쭉 나왔는데 길게 보실 필요 없고 직지심체 요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주자소 설치하여 인쇄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주자소가 나오게 되는 것은 활자예요. 금속 활자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저런 기구가 나온 건데 요거는 태종무렵이죠.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신미양요 때 약탈된 문화유산이다. 여러분 이 직지심체 요절은요 약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병인양요 시기 때 의궤 약탈하고 자꾸 섞어서 여러분들을 혼동시키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불국사 3층 석탑 안에 발견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4번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칼자로 간행이 되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세계기록유산으로 해인사에 보관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팔만대장경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라고 했는데 뭐 글자마다 어린 불심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새겨 넣은 건데 나무의 향, 목향으로 피어나다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보시면 주자소 이거 아니죠. 자, 니은 보시면 거란격태는 이거는 초조대장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디귿 최씨 무신정권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었다. 그렇죠. 강화도로 이동하면서 여기서 제작이 된 거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기출주제 70이고요.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한테 조금 낯선 그런 세시풍속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되게 친숙하게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지 않고도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들,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짚고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설날이에요. 그냥 친숙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설날에 뭘 할까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는데 우리 떡국 먹잖아요. 그리고 어른들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때 당시에 뭐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어른들을 다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떡국도 먹고 한 살을 더 먹는 날 이런 날이잖아요. 설날. 한 해 시작인 음력 정월 초하루고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 신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른에게 세배도 하기도 하고 용돈을 받는 날 여러분들 좋아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떡국을 먹으며 윷놀이나 널뛰기 등을 즐긴다. 사실 뭐 이렇게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날 아직 뭐 취업이 안 되면 사실 뭐 큰 어른들을 뵙기가 민망한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해 보게 되면 기쁘고 좋고 그냥 마냥 밝은 날이기도 했었죠. 윷놀이 같은 거는 요새도 하죠. 그러나 뭐 널뛰기 같은 거는 뭐 잘 하진 않죠. 네, 요게 세시 풍속이라는 거 설날에. 자,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입니다. 음력 1월 15일이에요. 1년 중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 생신이 이때 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기억에는요. 아침에 눈 뜨기도 전에 뭔가 그 부엌에서 계속 이렇게 칼질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기름 냄새도 많이 났었고. 그럼 뭘 했냐? 그날 나물 먹었어요. 나물 먹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곡밥을 먹고. 근데 어린 기억에는 이게 그냥 흰쌀밥이 좋지 막 안에 콩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간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먹는 게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생신이 이때 맞물려 있었고 또 이때가 정월 대보름이어가지고 같이 뭐 생신 축하 파티 겸 뭐 대보름을 즐기는 겸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서 딱딱한 거 씹습니다. 그래서 뭐 호두라든지 자시라든지 이런 거 먹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놀이, 지불놀이 같은 것도 이때 보름에 했었다는 거예요.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나 차전놀이 이거 은근히 잘 나옵니다. 이거 역사적으로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후백제의 견훤하고 왕건하고의 싸움을 우리 안동에서 이제 이 고창 전투를 치렀던 모습을 저렇게 차전놀이로서 보여진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바기술, 오곡밥, 나물, 부럼 이런 것들 먹었던 때가 바로 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입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자를 알고 있으면 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지는데 입춘 이거는 뭐냐면 봄이 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봄이 온다 24절기 중에 첫째 절기로 입춘되기를 대문이나 문설주에 그래서 좋은 일, 한 해에 좋은 일이 또 들어와라 이런 것도 이제 붙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력 3월 3일인데요. 삼진날이라고 하는 요 3월 3일에는 강남 갔던 제비가 오는 날이라고도 해서 그러니까 날씨 이제 따뜻한 날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이때는 화전을 부쳐 먹었어요. 그래서 진달래 꽃 같은 거를 밀가루에 부쳐가지고 이렇게 화전을 먹었던 삼진날도 있고요. 자, 경칩은요 깨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뭐 개구리의 잠을 깨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역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는 시기, 봄을 알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봄을 알리는 그런 이제 세시 풍속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수경칩의 우수는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비가 오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 봄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식이에요. 양력으로는 이제 4월쯤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한식, 저 한자가 찰 한잔 차가울 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불로다가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불 쓰지 않아요. 이때는 찬 음식을 먹는 풍습이 바로 한식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단오입니다. 잘 나오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단오 숫자 5를 기억하시는데 음력으로 55예요. 5월 5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단오고 근데 이 시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수린날 이렇게도 불렀어요. 수린날. 요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요렇게 5가 두 개가 수레바퀴가 요렇게 수레바퀴 두 개가 굴러가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세요. 그래서 수린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요런 모양의 형태의 떡을 만들어서 먹었던 날도 5월 5일 단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 장면하고 그다음에 단오풍정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 조선 후기 때 화가였던 신윤복이 그렸던 그 여성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청포물에 머리 감고 있는 장면과 그다음에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네뛰기 하거든요. 그 단오풍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요 단오 시기 때 창포 살면물로 머리를 감고 그다음에 남성들 씨름하고요, 널뛰기 하고요, 그네뛰기 하고 돌 던지는 석전 같은 거 하고요. 그리고 수레바퀴 모양의 수리치 떡이나 앵두로 화채를 만들어 먹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임금이 이때 이제 더위가 막 오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무더위를 잘 견디라는 의미로 단오선, 단오 부채 같은 것들을 선물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은근히 잘 나오게 됩니다. 자, 단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두예요. 이 유두는 뭐냐면 흐를 유 머리두자예요. 그래서 머리를 감는다 이런 게 만약에 내용으로 나오게 되면 요 유두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맑은 신의 몸을 닦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늘하게 하루를 보낸다. 음력 7월 7일 칠석 견우어직녀가 만나는 날 그러면 좀 음력 7월 7일 칠석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이때 뭐 호박전이라든지 밀전병 이런 것들 만들어 먹는데 요 무렵이 되면 오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나오게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해먹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백중입니다. 백중인데요. 요 시기는 뭐 100가지 많은 다양한 곡식들이 생산하는 이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농사 앞에서 잘 마치고 이제 저런 동네 머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쉬게 해주는 날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백중, 호미 씻는 날, 농사 끝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머슴날 등으로 불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추석입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친숙한 명절이잖아요. 음력으로 8월 15일 정도 해당되는데 사실 우리가 가을이다라고 하면 음력으로 7, 8, 9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미 이제 한여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 가운데 있는 8월 달, 음력 8월 15일 추석인데 그래서 이게 그 추석 중에서 가운데 있는 날 중추절, 뭐 가운데 가배 이런 표현입니다. 한가, 위 이렇게도 불리는 명절이에요. 이때 뭐 하죠, 여러분? 이때 떡국 먹어요.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뭐 먹는다? 송편을 빚어서 먹는다. 송편 만들어서 먹고 곡식 먹고요. 과일도 많이 먹죠. 가장 많이 먹는 날이잖아요. 이때 추석 때. 왜냐면 시점적으로 이제 농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해서 거둬들이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해 농사가 잘 됐구나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과이처럼 그래서 늘 이렇게 풍족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줄다리기, 씨름, 강강술래 같은 거를 즐기는 시기도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걸 즐기는 시기도 이제 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동이에요. 우리 아까 입춘 있었잖아요. 이 입동은 이제 겨울이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요. 양력으로 11월 경에 이제 입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뭐 이게 하나 보시면 뭐 김장 담그기 이런 걸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지입니다. 양력으로 12월경인데 1년 중에서 가장 밤이 긴 날이에요. 이제 겨울이 왔구나. 우리가 여러분 막 공부하시다가 이제 겨울이 왔구나라는 걸 느끼는 시점이 여름에는 공부를 딱 하고 나서 나가도 여전히 대낮 같은 느낌이 있는데 겨울쯤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일찍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저 양력 12월쯤이 되면은 이제 나가게 되면 금방 밤이 길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밤이 길다 이래가지고 호랑이들 교미하는 시기기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호랑이 장가가는 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귀신을 쫓기 위해서 이 빨간색 새알심이 들어간 팥죽을 먹고 또 팥죽을 뿌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동지 팥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금방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석닭 금을 음력으로 한 해 마지막 날이 되는 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속놀이인데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연결 지으시면 돼요. 지금 이런 거 전부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에 뭐 딱딱한 거 먹고 달집 태우기 이런 것들 하고 애군을 물리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제 차전놀이 같은 것들 이런 거 안동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고창. 자, 그 다음에 그네뛰기, 제가 그 단오 풍정을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오날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그네뛰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석전, 돌팔매질 하면서 뭐 장난치고 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강술래가 있는데, 이 강강술래 같은 경우는 요거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걸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이, 그러니까 우리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중간에 휴전기를 거쳤다가 다시 일어나는 정유재란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들어갔을 때, 뭐 당시에 그 7천량의 해전을 이끌었던 그 원균에 의해서 당시 이제 수군을 다 사실 많이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 몇 척밖에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순신이 받아가지고 전투를 치러야 됐던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여인들을 이렇게 손을 잡고서는 둘러서 이 강강술래를 하게끔 해서 약간 교란 작전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강강술래. 그래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또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경도 놀인데요. 승경, 저 경자가 관직경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막대를 굴려가지고 말판 위에서 누가 먼저 높은 그 관직에 오르는지를 겨루는 놀이. 여러분들 뭐 부루마블 뭐 이런 거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윷놀이 같은 거는 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로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뭐 부루마블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가면서 주사위 던져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막 익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렇게 올라갈 때마다 관직 명칭이 나와요. 그래서 9품부터 1품까지 해당되는 그 관직 명칭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익히면서 빨리 좋은 그 관직을 얻기를 바라는 또 부모들의 마음에 뭐 이런 것들 교육용 놀이죠, 교육용 놀이. 자, 그 다음에 노다리 밟기가 있습니다. 이게 잘 나오죠? 정월 대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하는 민속놀이고, 이게 안동에서 이루어졌다는 거고, 옛 지명 복주까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공민왕이 어디까지 피난을 갔다? 저 복주까지, 그러니까 안동이요. 복주까지 쭉 내려갔는데 이 노국공주하고 함께 갔다고요. 근데 같이 갔는데 이 개울을 건너야 되니까 노국공주의 치마가 개울가에 막 끌리니까 당시 여기에 있었던 뭐 소녀들,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노국공주 다리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다리 밟기, 노국공주 다리 노다리를 밟기라고 하는 요런 이제 민속놀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체육대회 때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을 텐데 다 어깨 굽어가지고 한 사람 올라와서 빨리빨리 이렇게 내보내는 거, 그런 것들 안동에서 있는 놀이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고요. 이 날을 속칭하여, 자 보세요, 술인날이라고도 하는데, 술이란 우리말로 수레다. 이날 쑥을 뜨서 찍어서 맵쌀가루 넣고 수레바퀴 모양으로 떡을 만든다. 음력 5월 5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을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요? 음력 5월 5일 단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오. 자, 앵두로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거 떡 먹고 화채 먹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잘 맞아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2번.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았다. 단오풍정 기억하시라고요. 여인들 나와서 머리 감고요. 자, 근데 들판에 쥐불을 놓으면서 풍년을 기원하였다. 농사 잘 됐으면 좋겠다. 요거는 정월 보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딱딱한 거 먹기도 하고 나물 먹기도 하고요. 3번은 아니고요. 자, 4번. 그네뛰기, 그쵸? 요거 그림 같이 있죠. 단오풍정이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겠다면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는 건 교재에도 있긴 한데 바로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남성들은 씨름, 뭐 석전 이런 거 했다는 거. 자,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었다. 단오선. 그래서 여름 잘 맞이해라. 뭐 이런 차원에서 선물을 줬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시풍속까지 해가지고요.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지역사 먼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 또 잘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3위는 이제 진주 지역 잘 나온다. 그래서 진주에서 형평사, 형평운동, 백정의 형평운동 이런 거 떠올리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진주 임술농민봉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2위 평양 잘 나옵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고 뭐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위 독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제가 뭐 중간중간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능검에서 독도 문제, 이 영토의 문제, 우리의 것을 지키자,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역사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한능검을 여러분들한테 꼭 반드시 필수로 따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단계로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게 되는 것이 결국 이제 이런 문제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1위는 독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꼭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빈출 키워드 통합 주제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한 강 남았는데요. 그거까지 짧으니까 꼭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